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손화철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그 철학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철학 강의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네. 어땠어요? 좀 지루했어요. 네. 오늘 강의는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철학 중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순서는 사실은 이제 크게는 세 가지고 좀 작게는 뭐 세 번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혹은 인공지능의 시대, 혹은 포스트 휴먼의 시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요즘 기술 사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인간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철학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차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철학 수업이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술 철학은, 제가 기술 철학에 대해서 설명할 거거든요. 20세기 이래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 문제에 천착해 왔는데 이를 호모 파베르의 역설로 정리할 수 있다. 제가 이게 뭔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과학은 자연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인간과 기술을 대립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술사회의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제는 기술에 인간을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인간의 목적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맨 마지막 줄에는 제가 제안할 어떤 대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의 자리, 우리 시대의 기술의 자리가 어디인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어딜까요? 저 화살표가, 저희가 저 노란색 화살표 어딘 줄 아세요? 네, 여기는 포항이죠. 포항이고 포항 중에서도 저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일하는 한동대학교입니다. 네. 근데 한동대학교를 구글 얼스로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저희 캠퍼스예요. 2004년의 사진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학교를 잘 보세요. 그다음에 이 주변을 좀 보세요. 여기 산이 있고 뭐 바다 있고. 저희 학교에서 조금만 가면은 바다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2020년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방금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어느 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전 사진이고, 네, 바뀐 그림 찾기. 이게 이제 지금부터 15년 이후의 사진입니다. 어때요? 뭐가 바뀌었나요? 네? 주차장? 일단 산이 많이 없어졌고 그 옆에 주차장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게 포항 영일만 항입니다. 새로 생긴 그 컨테이너 항이에요. 예. 그리고 중간에 산이 없어졌죠. 여기 중간에 보면 산이 없어지고, 자 다시 볼까요? 여기 산이었잖아요. 뭐 산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약간 뭐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동산이었는데, 자 여기 이제 산을 다 깎았고, 그 다음에 옆에는 바다였죠. 바다였는데 여기 컨테이너 항이 생긴 거예요. 땅이 생긴 겁니다. 여기 주차장도 있고 뭐. 또 혹시 다른 건 못 찾았나요? 예, 아파트가 많이 생겼죠. 요 밑에는 아파트가 여기 없었는데 여기 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네, 1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가 되게 조그맣아요.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산이 그냥 휙휙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 표현은 뭘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뭐가 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넣는다는 얘기니까. 근데 방금 산은 없어지고 바다는 메워졌죠. 믿음이 없어도 불도저만 있으면은 산을 다 깎아가지고 바다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오늘날 생겨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가능하게 된 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물론 그때의 그 기술로는 산 옮기려면 여전히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게 이제 동력을 엄청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제가 여러분 1차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1차 산업혁명은 동력이 증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을 삽으로 팠어요. 아까 그 산을 삽으로 파서 바다에다 넣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2차 산업혁명은 동력과 정보가 이동이 쉬워진 거예요. 전기가 개발돼서, 그러니까 포항에서 땅을 팠는데 그러니까 포항에서 삽질을 하는데 서울에서 땅이 막 파이는 거 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발전소는 다 해안에 있는데 서울에서 전기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암기력, 계산력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컴퓨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이제 기계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 계산력이 좋아지다 못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같은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된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했죠? 동력의 증강, 동력의 이동, 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암기와 계산력의 증강, 그 다음에 배움과 판단. 물론 다른 측면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자주 나온 이야기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이게 거의 이제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었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다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미국의 어느 동네의 1902년 사진과 1920년의 사진이에요. 자, 요 둘 차이가 뭘까요?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가 차이가 나요? 여기는 말이 주로 있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죠? 근데 저 그래프를 보면은 말의 숫자와 자동차의 숫자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1920년대 어간에 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자동차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은 사람이 모는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자동차하고 같이 다니는 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는 차하고 기계가 모는 차,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다니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따로 다니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공학자들은 조금 있으면은 사람이 차 모는 게 금지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혹은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는 난 자동차를 좀 몰아보고 싶은데 말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5만 원 주고 이렇게 한번 타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이제 차를 몰고 싶으면은 어디 가서 돈 주고 한 번씩 이렇게 몰아봐야 될지도 몰라요. 네. 자, 알파고의 그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6년의 일인데, 도저히 기계가 사람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이기고 말았어요. 그 이제 빅데이터의 기술과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이제 복잡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인간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배움과 판단의 과정을 유사하게 모방한 겁니다. 바둑이 왜 어렵다고 했냐면은 바둑을 둘 때 바둑은 검은 돌, 백돌 두 개만 그냥 아무 데나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하려면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다. 이건 사람의 어떤 직감에 의해서만 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많은 기보를 모아가지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데, 그 말도 참 묘한 말인데, 학습을 시킨다는 말이 묘한 말이잖아요. 어쨌든 정보를 많이 주면 이 컴퓨터가, 알파고가 이세돌이 어디다가 딱 놓으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둑 기보를 쭉 보면 항상 뭐 화점에다 놓으면 반대쪽 화점에 놓거나 뭐 주로 놓는 데가 이렇게 약간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놨을 때 주로 두는 곳 몇 군데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거기서 뭐 랜덤 샘플링을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 계산해야 되는 그 양을 많이 줄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엄청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 배움과 판단의 과정을 굉장히 유사하게 모방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사람도 바둑 두는데 화점에 딱 놓으면 여 구석부터 다 생각해서 여기다 둘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그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게 근데 기계 학습이라고 하고 배움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서 배움이라는 말과 그 말을 쓰는 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근데 또 다른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보다 훌륭해지겠어요? 훌륭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선생님보다 훌륭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학생 계속 학생이 선생이 되는데 선생님보다는 훌륭해지지 못한다면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멍청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선생님보다 훨씬 더 훌륭해져요. 이세돌한테 그 바둑을 가르쳐 준 분이 있을 텐데 이세돌 구단하고 그분하고 지금 바둑 두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세돌 구단이 이기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 기계 학습을 할 때 사실 이세돌보다 바둑 못 두는 사람 기보를 줬는데 이세돌보다 잘 두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배웠는데 더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우리가 약간 후진 데이터를 넣어줬는데 이게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약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는데 얘가 우리보다 판단을 더 잘해. 얘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나는 몰라. 자, 이제 약간 복잡해지죠,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땅 파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했고 이제 알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몇십 년 전에 한스 요나스라는 철학자가 기술 철학이 왜 필요한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기술은 인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침투해 있다. 그래서 기술이 바뀌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앞의 사례들과는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삶과 죽음의 개념이 바뀌게 돼요. 그렇죠? 사는 게 뭐냐, 죽는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면 죽었지만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일찍 태어나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미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철학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물음도 바뀌고 그거에 대한 대답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술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기술 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기술 발전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기술 발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못 풀고 있는 문제가 언젠가는 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은 뭐 알파고 수준이지만 나중에는 알파고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걸 사람보다 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미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리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세상이 바뀌는데 난 뭘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도 생각하겠지만 부모님들은 더 고민이 많아요. 우리 애는 뭐 먹고 사나 뭔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미래 유망 직업, 이제 몇 년 안에 망할 직업 이런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에 교수가 4등인가 그랬는데 다행히 최근 기사에는 좀 없어졌어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기술 예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오늘 비 오는데, 아침에 오늘 비 온다, 일기예보에 비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그렇지 않죠? 우산을 챙기죠.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다. 비 오니까. 자, 기술 발전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은 어차피 발전할 거니까 기술이 발전한데 그러면 그럼 나는 저 철학 그런 거는 하지 말고 공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꼭 자연처럼 된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것이 본래 기술이라는 거는 자연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자연을 다스리려고 만든 게 기술인데 이제 기술이 자연처럼 됐어요. 그래서 기술은 본래 사람이 만들어 쓰는 건데 비 오는 것처럼 기술 발전한데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떤 우산을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기술이 자연처럼 된 시절이에요. 그게 기술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자리, 사람은 어디 갔는가? 자,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인간 대 기계. 굉장히 좀 네, 굉장히 충격적인 제목이죠. 그렇죠? 인간하고 기계하고 뭔가 다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물론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또 이런 것도 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 몇 년 전인데 인공지능 번역기 있잖아요. 요새 파파고도 있고 구글 트랜슬레이터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사람이 이제 번역사들하고 경쟁을 했어요. 누가 더 번역을 잘하나? 누가 잘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이 잘했겠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했는데 하나는 문학이었어요. 하나는 비문학이었어요. 근데 둘 다 사람이 잘했다.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과 비문학 분야의 문장을 사람과 기계가 각각 번역을 했는데 인공지능 번역기는 엄청 빨리 했어요. 빨리는 했는데 퀄리티는 매우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사람이 이겼다. 여기 신문 기사 보면 번역은 아직 멀었군.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번역하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게 문학만 번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비문학도 번역을 했는데 비문학이 그야말로 문학 작품은 아니었지만 약간 복잡한 기사였어요. 그걸 읽어보면 꽤 문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계 사용 설명서 아니면 아주 간단한 뭐 야구 기사 이런 걸 번역했더라면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지금은 더 잘합니다. 지금 뭐 3, 4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번역가들이 번역을 하는 게 무슨 셰익스피어도 번역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것도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걸 번역할 때는 기계가 훨씬 더 빨리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요즘은 좋은 문장이 아주 유려하고 감동을 주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좋은 문장이라는 게 특별히 직장 생활할 때 좋은 문장은 한국말로 써서 영어로 번역했다가 기계로 그걸 다시 영어를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했는데 똑같이 나와. 그럼 그게 좋은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운 문장을 잘 번역하는 게 좋은 번역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좋은 번역기를 판단하는. 그런데 번역기 탓을 하지 말고 번역기는 이제 충분히 좋고 네가 잘못 써서 그래. 이게 번역이 왜 잘 안 됐지? 번역기가 후지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문장이 후지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문 기사를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영어로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영어 강의하면은 이제 한국말 기사를 영어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파파고로 해보면 파파고 영어가 이상해요. 영어가 이상한 문장을 다시 가서 한국말 기사를 보면 한국말 기사가 이상해. 그 사람이 사실은 한국말을 잘 못 쓴 경우도 많아요. 물론 파파고나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기계를 탓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탓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 이제 굉장히 연세 많이 드셨는데 이어령 교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과 기계를 비교하면서 이 직관, 이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가 없다. 창의력, 이거는 인간만 가진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기계가 좋아져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저는 뭐 이 말씀 제가 매우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좀 디테일을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생각이 뭐 다 철학적,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염두에 두고 했겠지만 철학만 생각은 아니잖아요. 뭐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고 배고파 이것도 생각이니까. 자, 제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나눠봤어요. 창의력, 분석력, 종합력, 계산력, 기억력, 동물보다 약간 복잡한 생각. 이 강의 왜 이렇게 지루해? 뭐 이거는 동물은 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생각은 생각이잖아. 자, 이 중에 기계가 더 잘하는 게 뭘까요? 또 기억력도 잘하겠죠. 계산력. 제가 방금 동물보다 약간 복잡한 생각은 약간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루에는 기계가 생각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자, 어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 중에 기계가 더 잘하고 사람보다 기계가 더 잘할 것 같다. 자, 네? 맨 위에 거 빼고 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애매한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좀 생각해 보면은 기계가 대충 다 잘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효령 교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돼도 창의력, 도덕성 이런 거 안 된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에 창의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학은 번역을 못해도 문학이 아닌 단순한 문장은 거의 다 번역할 수 있다. 자, 창의력은 못 따라가더라도 창의력이 아닌 다른 상당히 중요한 능력들을 기계가 다 대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제 그 바둑을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번만 이기고 기계가 4번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세돌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돌이 멍청해서 진 거지 사람이 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 이세돌 구단 칭찬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 중에 이세돌을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졌으면 다 진 거예요. 거의 1등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세돌이 진 게 서글픈 게 아니라 이세돌 구단이 이긴 게 대단한 거예요. 이세돌 구단은 아마도 마지막으로 인공지능한테 이긴 인간 기사로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세돌이 이긴 거는 이세돌만 이길 수 있으니까 이세돌이 이긴 거고 이세돌이 진 거는 이세돌이 졌다면 우리 다 질 거니까 사람이 다 진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거는 제가 그 어디선가 뭐 하여튼 공적 기관의 장이 인사말 쓴 거를 제가 어디서 따왔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 한 명을 키워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창의적 인재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5분이 앉아 계시니까 500만 명이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5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한 명이 100만 명씩 먹여 살릴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 친구들은 아마도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얻어먹는 100만 명이 될 가능성이 좀 많죠. 자, 산술적으로 100만 명을 먹여 살릴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 명한테 얻어먹을 100만 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불행하게도 그러면 이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고 먹어요? 근데 좀 서글프잖아요. 내가 100만 명 먹여 살릴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내가 얻어먹는 100만 명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슬프죠, 그렇죠? 네. 자, 제가 이제까지 그 기술의 자리, 인간의 자리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이 대단한 기능을 발휘할 거고 그중에 창의적인 인자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등등.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인간이 기계를 이기지 기계한테 지배될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 창의력이 있으니까. 근데 바둑 잘 두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창의력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 자리가 어딜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간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호모 파베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는 들어봤죠? 호모 사피엔스가 뭐예요? 생각하는 인간이죠. 호모 루덴스라는 말도 있어요. 노는 인간. 호모 폴리티쿠스도 있죠. 정치하는 인간. 인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호모 파베르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동물 중에도 물론 아주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걔네들은 도구를 계속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죠. 사람은 돌도끼부터 인공지능까지 계속 그 어떤 진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호모 파베르, 사람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능력은 굉장히 특별하죠. 자, 근데 여기 약간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데 사람한테 도구를 만들어 쓴다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본성. 여러 가지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중에 하나가 인공물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것을 자연에서 새로 만들어서 인공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죠. 본성. 본래 있지 않은 걸 만드는 게 본래 있는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역설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이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도 사람을 만들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요 분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분은 월터 옹이라는 미국의 이제 학자예요. 신부님이기도 하셨는데 이분은 사람이 글자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글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글자가 없다. 아무도 글자를 몰라. 그러니까 글자가 없어 아예. 자, 그럼 생각하는 방식이 이분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모든 걸 기억해야 되죠. 계약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뭘 쓰는 게 없으니까 다 기억해야 돼요. 야, 네가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기억력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어떤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기억의 권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게 돼요. 자꾸 모든 걸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고대 문서를 읽어보면 방금 했던 표현을 또 써요. 밑에 용감한 아킬레스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또 용감한 아킬레스는 아까 용감하다 했는데 또 하고 그래요. 요새는 장문할 때 같은 말 또 쓰면은 이제 장문 선생님한테 혼나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죠. 옛날에는 쓴 말 또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쓴 말 또 쓰고가 아니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옛날 문헌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술 문화의 잔재가. 그래서 이분이 글자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글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도 사람을 만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 철학이 시작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큐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인큐베이터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주 조금. 그렇죠? 시험관 시술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도 사람을 만든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이 기술을 완전히 통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기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지금 이 땅을 파야 되니까 불도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물론 불도저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는 그 기술이 다시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보다 내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지금 할 때는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경쟁 상황에서 계속 네가 개발했으니까 나도 개발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왜 개발하는지에 대한 좀 더 뚜렷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게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이니까 여러분은 100만 명 먹여 살리는데, 여러분 자녀도 그럴 것 같진, 그게, 왜냐면 또 남편도 만나야 되고 아내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정도로 그 100만 명 한 명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서 걔는 얻어먹는 100만 명이 됐어. 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볼 때 이 기술 되게 편하고 좋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왜 필요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기술의 격차를 완화하는가? 세상에 어떤 나라에는 굉장히 기술 수준이 낮고 어느 나라에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 점점 벌어지죠.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게 좋은 세상일까요?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니죠. 네. 또 이 기술이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공존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기술이 인류의 공존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우리는 별로 그거는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기술이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자, 과학기술, 먼저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주 그냥 스케치하게 그려본 한국의 상황이에요. 한국은 엄청나게 기술이 빨리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다른 나라가 하는 거를 약간 베껴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면 됐어요.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과학기술 추격국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과학기술을 이제 세계와 대등하게 경쟁하죠.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도 좀 있어요. 나아가서 이제 곧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요 경쟁국에서 선도국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 경쟁이란 게 뭐와 같으냐면 벌판에서 막 달리기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2등은 어떻게 하면 돼요? 1등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그 1등이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이제 졸졸졸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따라가는 거야. 1등이 저 앞에 있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따라잡을지도 몰라. 아니면 막 뛰어가는 거야. 그런데 1등이 딱 되고 나면은 2등이 쫓아오니까 도망도 가야 되지만 광활한 대지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설정하면 남들이 따라오겠죠. 네. 그러면 과학기술 선도국이 되려면은 이제는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걸 개발하는가? 이게 왜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방식의 거버넌스, 이것을 같이 우리가 과학기술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결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음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물어보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는 내일 비가 올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 오면 나는 우산을 써야지. 그런 거 말고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기술을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또 기술 발전이라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어떤 수세적인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의 공공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될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연 디스토피아가 올까?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토피아가 올까? 유토피아가 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거 기술 발전은 어차피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때 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면 마땅히 물어야 될 물음은 그것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기술 문해력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코딩 교육을 굉장히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왜 그걸 하는가? 그게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코딩 교육을 시키면은 우리가 다 스티브 잡스가 되지 않을까? 다 스티브 잡스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코딩 왜 배워? 자, 코딩은 스티브 잡스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올라가야 전문가들이 그냥 큰 회사들이 뭐 이리저리 기술을 개발할 때 아니 그건 말고 그거는 좋은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기술 문해력을 키워야 되고 또 코딩 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의 존엄과 윤리를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천재를 만들고 창의성 있는 어린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성을 잘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의성을 가지는 거는 물론 창의성을 키워줄 수도 있고 매우 중요한데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뭔가 뚫고 올라오죠.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 완전 입시교육으로 그냥 쩔어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저는 입시교육, 암기교육 때문에 별로 창의력이 없는 사람이 됐지만 제 친구 중에는 되게 창의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암기교육 했는데도 창의력은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더 열심히 보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인간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그래서 기술사회의 선전을 프로파간다를 뚫어야 되는데 기술사회 프로파간다라는 건 뭐냐? 기술은 계속 발전한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창의력 있는 사람이 짱이야. 그 사람이 세상을 다 주도할 수 있어. 너도 창의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미래는 정말 좋아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보세요. 코로나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렇죠? 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되고 이때는 기존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전문가 중심, 국가 중심, 큰 기업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에 의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기술 발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좋기 때문에 하는 기술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은 야, 너는 철학자니까 이렇게 맨날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옛날에는 환경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 이거 친환경 제품이에요. 그러면서 값을 더 받고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사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라는 가치가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빨리 가는 거, 멀리 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오는 차들 중에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승합차 100km 이상 밟아도 나가질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충분히 시속 200km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아예 그냥 승합차는 속도를 가속을 못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가능성,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의 모색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시장 경쟁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너무 어때요? 다른 철학 강의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가깝죠,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쭉 읽어드렸습니다.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사람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사람을 만든다.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 와서 과학기술이 자연처럼 돼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마치 사람하고 기계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기술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대신 그 기술이 나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현대 첨단 기술 사회의 과제는 기술에 인간을 적응시키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인간에게 적응을 시켜야 되겠죠. 이건 사실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기술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4가지 제안을 했는데 기술과 관련한 물음을 전환해야 되고 기술에 대한 문해력을 키워야 되고 또 윤리적 통찰에 신경을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를 보면은 로봇이나 AI가 인간처럼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창의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사실은 그 물으신 물음이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창의력이 뭐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왕창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기계가 만들어냈는데 그것에 어떤 창의력이 있다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냐? 사실은 이제 문학의 창의력은 훨씬 더 복잡한데 음악 같은 경우에 왜 후크송이라고 하죠? 그 음악이 차트에 높이 올라 있는 노래들의 일정한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런 비슷한 패턴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패턴들이 많이 쌓이면은 인공지능이 비슷한 패턴으로 노래를 만들 수도 있겠죠. 약간 그 차이를 줘서. 자, 그러면 그걸 창의력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거는 이제 매우 철학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창의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죠. 네. 아, 이게 뭐 사람이 썼는지 기계가 썼는지 모를 정도. 사실은 제가 만난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먼 훗날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금방 일어날 일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워낙 이제 신기한 시도를 또 많이 하는 분들이라서 또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 문학상을 받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끝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현재 저희 나라 과학기술 관련된
거버넌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물론 제가 이제 뭐 정책 분야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한 데에는 국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이제 이끈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막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좋은 이제 효과를 얻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또 대기업들이 막 이거를 막 하고 있죠. 사실은 대기업들은 과거에 우리가 뭐 외국 물건 수입하지 마, 그리고 대기업한테 특혜 막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술을 왕창 발전시킨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도국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그 기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술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내 삶에 받고 내 사고에 받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회에 그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개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소비하고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의 입장까지 널리 고려해서 이 정책들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는 과거의 개발의 역사 때문에 이제 지금 막 시작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모두 그냥 무조건 발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발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발전이 어떤 종류의 발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훨씬 더 폭넓은 논의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고, 지금까지는 약간 부족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빈부 격차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대안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또 실제로 막 조그만 스타트업이 갑자기 확 이제 그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기도 하고, 또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사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건 산업화의 이제 오랜 그 역사이기도 한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는 뭐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좀 줄었지만 다른 게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상당히 옛날에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일들도 자동화가 막 되어서 약간 이제 입지가 굉장히 난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타다라는 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이면서 렌트를 같이 하는 서비스를 하려다가 택시 운전사 이제 기사분들이 이제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이제 접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갈등이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정리를 해나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다고 해서 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그 파장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중화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민이 없이 우린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막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부작용을 이제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기업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업 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뭐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지는 않고, 그게 온다면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는데 실제로 기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의 어떤 바운더리와 어떤 통제 하에서 이제 기업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기업이 어떤 중심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버넌스는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을 모으고 뭐 규제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하는 건 국가라는 틀에서 되는 거지. 그게 기업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은 이제 사적인 조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 이전이 쉽지도 않을 것이고, 네, 또 그게 그렇게 바람직할 것인지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필요하겠죠. 미리 생각을 하고는 있어야죠. 지금도 이제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국가가 컨트롤을 잘 못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같이 협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이 이제 인간에게 영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정서적인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 반려동물이 지금 가족 구성원이 된 것처럼 기술로 인한 결과물, 로봇 같은 것도 이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혹은 아니면 그 로봇 같은 기술이 인간과 어느 정도의 동등한 권리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것도 이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논의는 뭐 흥미롭기는 한데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어떤 권리를 요구할 만큼의 굉장히 그 인간하고 비슷한 그런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 로봇이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사람은 강아지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잖아요. 자꾸 똑똑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강아지는 별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애정을 많이 느끼고 뭐 죽으면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도 굉장히 훌륭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려면. 사실은 옛날에는 얼마 전에 제가 제 차를 폐차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차 폐차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좀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뭐 일본에서 뭐 물개처럼 생긴 로봇이 있는데 이제 그걸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 경우에는 오히려 친밀도를 약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실제로 정말 높은 수준의 어떤 사람 같은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사람에게 뭐 권리를 요구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될 일은 아까 뭐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한참 뒤에 걱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그렇죠. 네, 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이거는 그 사전 질문 외에 다른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 인간이 기술을 만들었고 기술에 인간한테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주는 영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하는 인간도 또 존재할 거란 말이죠. 마치 옛날 그 MK 울트라처럼. 그러면은 그 위험한 영향을 어떻게 얼마만큼 제어를 해야 될지 앞으로. 네,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 핸드폰을 막 조그만 어린애까지 다 들고 다니는데 애들이 맨날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적이고 공적인 통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통제들 혹은 그런 어떤 보완 조치들은 계속 일어나야 될 건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큰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기술 발전을 일단 해놓고 나중에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개발하면서 계속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려고 노력하고, 개발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술이 개발돼서 이제 또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네. 네, 뭐 또 혹시
이거 꼭 안 들어가도 됩니다만 저도 궁금해서 하나 여쭙는데요. 그 유발 하라리의 책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그 국가에 집중되거나 일부 소수 자본에 의해서 집중되는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도 더 집중된다. 그래서 뭐 약간 좀 우울한 전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그 전망에 제가 보기에는 뭐 중립적이시거나 꼭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본과 기술이 집적될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은 유발 하라리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옛날에 아까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는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일정한 기능을 기계가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뭐 옛날에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버스 토큰 받는 제가 조금 할 때 그 안내양이 있었는데 그 사람 다 어디 갔냐? 그 사람 직장을 잃었지만 어디론가 갔다. 이제 이게 문제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이제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화는 굉장히 그 수준이 어떤 특정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굉장히 옛날에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일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한 거는 같은 인공지능이 바둑도 잘 두고 무슨 의사 뭐 그 진단도 잘하고 뭐 정책도 잘 결정하고 뭐 운전도 잘하고 그런 인공지능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처럼 느끼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각각의 영역에서의 자동화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이 남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가 계속된다면은 자본과 기술의 집적, 그러니까 그 소수에게 몰리는 그 상황을 충분히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소수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되는 방향이 뭘까를 다 같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더 경쟁적이어서 이제 그런데 기술이 집적된다면 나는 거기에 쏙 들어가야지. 나는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한 명이 돼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약간 모두가 다 같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우리 누가 이기나. 자 그러면 대부분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술 발전을 하되 조금 더 인간적인 방식, 조금 더 보편적으로 유익이 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전의 답변에서 타다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타다가 반대된 이유가 택시 운전사들이 일자리 관련된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기술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일부 직업 종사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거버넌스 그런 것도 작용을 해가지고 기술 발전을 거버넌스가 너무 억제하진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물론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다음에 기존의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이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나름대로 다 이제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 그냥 이기적이어서 무조건 못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딱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근데 뭔가 중간 지대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냥 갑자기 그냥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는 그 상황을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고 갈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택시의 그 구조와 지금까지 택시라는 그 산업이 지금 되어온 구조와 외국의 경우와 약간 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저항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중간책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다의 경우도 사실은 그 중간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뭐 마음껏 자기의 그 혁신을 이룰 수 없고, 누군가는 저기 어떤 집단적으로지만 뭐 일부는 직장을 잃고, 발전의 과정에서 그런 일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가능한 충격을 이제 좀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유발 하라리처럼 그렇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